안녕하세요. 망상 없이 읽기 일곱 번째 강의죠. 문학이 언어로 되기 때문에 그 언어에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요, 어떤 그 잡생각이나 망상이나 어떤 그 허상, 실제가 아닌 어떤 관념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비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그 번뇌나 잡생각 속에서 주의 집중하는 훈련을 공부하는 게 진짜 공부예요. 예를 들어서 맑은 하늘에요, 어떤 그 구름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한 하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하늘은 없어요. 하늘에는 구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까만 시커먼 구름도 있고 하얀 구름도 있고요. 그 구름들이 있는데 그 구름은 하늘 전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 전체 속에서 구름은 일부분이듯이 여러분들의 번뇌 망상이라는 것도 그렇게 일부분인 것이지, 그 번뇌 망상이 여러분들 의식의 전체는 아닙니다. 이렇게 깨어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활짝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본래 마음을 찾을 때고, 그때 집중력이 길러지는 것인데,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한꺼번에 제가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번뇌 망상 같은 것은 괜찮습니다. 단 하나, 언어에 집중할 수 있는 그 핵심 정보를 지닌 언어의 구조를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를 꼭 찾으십시오. 네, 주어. 누가? 님이냐? 님이 외롭냐냐? 화자인 내가 외로운가? 누가? 이게 주체가 중요한 것이고요. 문학을 전공하신 출제진 평가원의 문학 전공 선생님들이 이 주체를 바꿔서 답으로 하곤 한다, 이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식, 피수식 관계. 이렇게 수식을 해서 수식을 받는 말이 있는데, 이 받는 말이 의미상 주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왜곡을 시켜서 출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 인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A에 따라서 B, 이걸 이제 바꿔서 인과의 오류를 통해 출제를 하고 있다. 오늘은 이제 그 연속선상에서 필요 충분 조건과 유일 단독 조건을 들어갈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강의 8강째에 들어가면 추론과 암시, 이 기법만 익히면 어느 정도 문학 언어에 집중하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굉장히 하이라이트 강의예요. 필요 충분 조건, 유일 단독 조건, 이런 겁니다. 언어라는 것은 조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A라면 B다, 이렇게 조건이죠. A면 B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건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없으면 행복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적인 행복을 내가 추구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를 아는 거죠. 일단 이제 언어를 읽어야 되니까 A라면 B다, A이면 B다, 이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죠? 그리고 A만이 B다, 이게 유일 단독 조건인데, 이 점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화면 보면서 문학의 언어에서 시든 소설이든 희곡 시나리오든 그 인물들의 마음이 언어로 표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그 틀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막 그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언어라는 형식을 통해서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언어라는 것은 언제나 이런 조건, 이 조건들 속에서 그 의미를 드러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필요 충분 조건하고 유일 단독 조건은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학 작품을 읽어도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중요한 정보를 쏙쏙 파 읽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한번 보죠. 자, 필요 충분 단독 조건, 언어 형식 네 번째죠. 언어는 의미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조건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하나의 형식이죠. 하나의 틀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인 소설가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언어의 틀을 통해서 드러내기 때문에, 언어라고 하는 그 조건 형식이 그들로 하여금 글을 쓰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글이라는 도구를 버리고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 형식을 잘 봐야 되는 것이죠. 포함 관계가 조건입니다. 이 조건과 관계 속에서만 드러낼 수 있고 말할 수 있다. 언어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조건과 관계 속에서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조건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하냐?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이 삶과 이 세계는요, 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깥 대상을 저건 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순수한 의식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영성이다, 공적 영지다, 뭐 하나님의 세계다, 불성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열반의 세계를 말해요. 그런 것은 언어로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의 세계는요, 어떤 조건 지어진 그 관계와 포함 관계 이런 조건들 사이, 예, A만이 B다, A라면 B다, 이러한 필요 충분 단독 유일 조건 속에서 그러한 관계와 조건 속에서만 그 관계에 대해서 그 조건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고요. 그 조건을 벗어나면은 말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 같은 철학자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야 한다. 이 세상에는 다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침묵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수능을 문학을 보기 때문에 그건 다 말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이 조건만 알면 쉽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필요 충분 조건. 요걸 우리가 배울 거고 유일 단독 조건. 요걸 배울 거예요. 그 단어는 다 개념이기 때문에 그 속에 다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 요걸 공부하고 이제 전제와 추론, 암시, 이끌어내기, 미루고 알수 요것만 하면 여러분들은 이 언어에 대해서 달통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또 있는 언어를 나와 있는 언어대로 있는 그대로 읽어내면은 그 지혜로운 알아차림, 순수 의식 상태가 쫙 드러나요. 예, 검은 구름이 있어도 맑은 하늘은 그대로 있듯이. 그건 부분이에요. 검은 구름은 부분입니다. 검은 구름이 번뇌망상이라고 하면 그건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번뇌망상이라는 것도요, 뭐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 그 구름 속에서 정말 필요한 비가 어떤 구름 속에서 필요한 비가 내릴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자, 문장의 형식. 자, A라면 B다. A이면 B다.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A라면 B다. 먹는 라면 말고 A라면 B다. A면 B다. 이게 이제 조건 가정의 문장 형식인데 되게 많이 나와요. 문학에서 또 비문학에서 뭐 언어라고 하면 다 이 조건으로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게 이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 우리 인간은 다 동물에 뽕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건이 보여주는 것은 요건 알아야 됩니다. 이 아주 기본적인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되려면 동물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미 동물인 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이게 필수 조건이에요. 이게 필수 조건이잖아. 동물 아닌 사람은 없으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은 동물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 아닌 동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미 동물이기에 충분해. 그러니까 요 사람을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동물이 되기에 충분하다. 뭐 여우, 이리, 늑대 이런 동물적 본성이 우리한테 있고요. 뭐 인간 말고 다른 것들도 다 동물이에요. 뭐 개미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충분 조건이고 이 동물은 사람이 되려면은 필수 조건이에요.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동물이 아니면 이게 납비면 동물이 아니면은 이미 사람이 아닌 것이 되죠. 여러분들 수학에서 기본 명제에서 대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이미 B라는 전제가 있고 동물이 아니라면 사람도 아닌 것이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전제는 앞전 들제 앞에 들어있다. 그리고 B는 A가 동물이란 것은 사람이 되기 위한 뭐다? 필수 조건이다. 그러니까 사람이면 곧 동물에 속한다. 전제. 이게 충분 조건이고 동물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인데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이렇게 포함관계. 동물은 이미 인간은 이미 동물에 속하고 동물이라고 해서 다 인간은 아니다. 이 포함관계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일 단독 조건은 A만이 B예요. 네, 뭐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이런 문장이라든가 나만이 너를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뭐 오만불손한 생각. 이런 것이 이제 유일 단독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부정해버리면 요게 필수기 때문에 예, 이게 납비라면 A가 아니면 납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필요 충분 조건하고 반대입니다.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
그럼 이건 not B면 동물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 요건데 요거는 not A면 A가 아니면 B다 라고 했으니까 필요 충분 조건하고 유일 단독 조건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예? 그리고 A만이 B이기 때문에 B는 이미 A가 전제된 것이고요. 요거는 모든 A는 B다. 요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틀린 거죠. 그러니까 동물만이 사람이다. 이것은 사람만이 동물이다. 이거하고 틀린 것이고요. 모든 동물은 사람이다. 이런 필요 충분 조건하고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하고 유일 단독 조건은 완전히 다른 문장 형식으로 그 언어의 조건, 포함 관계가 굉장히 다른 것이 필요 충분 조건하고 유일 단독 조건이라는 것은 이미 문학 기본 형식으로 있고 문학은 이런 언어로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장 형식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을 왜곡을 시켜서 핵심 정보를 틀리게 만들어서 문학을 전공하신 그 평가원의 출제진들이 이것을 답으로 설정하고 있으니까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수능 문학에서 문학의 핵심 정보를 알 때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참과 거짓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우리 삶은요, 참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다 판단할 수 있어요. 물론, 언어로 된 것들은. 예,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일단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조건과 관계가 맺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 조건과 포함 관계 속에서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맞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참. 이건 무조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무조건 틀려. 반드시 거짓. 근데 참이라고도 거짓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있거든. 그런 게 있어요. 일단 요것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은 동물이다. 그럼 사람이라면 이미 동물 속에 뿡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충분 조건이고 사람이 되려면 동물이 필수 조건이잖아요. 필요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것만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동물에 속한다. 그럼 사람은 동물이니까 모든 사람은 이미 동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동물에 속한다. 이건 무조건 맞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부정해버리면 이게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이 필수 조건이 부정이 돼버리면 동물이 아니면 사람은 반드시 아닌 것이다. 이것도 맞는 것이. 이렇게 확실하게 맞는 것을 반드시 참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 그러면 동물이 아닌 것은 사람이 아닌 꼴이 돼버리는데 그러면 사람이 아닌 것은 뭐냐? 어떻습니까? 그럼 이 문장 조건에서 사람이 아니면 뭐지? 동물이 아닌 것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 이거는 말할 수 있습니다. 참이죠. 근데 사람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건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니면. 그럼 동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개미도, 뭐 늑대도, 이리도, 호랑이도, 예, 뭐 다 동물 속에 다 들어가는데, 그럼 사람이 아닌 건 뭐지? 그것은 이 포함 관계, 이 조건과 포함 관계, 필요 충분 조건에서는 사람이 아니면 뭐지? 사람이 아니면 동물인가? 사람 아닌 동물도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아닌 건 뭐지? 이 조건,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포함 관계 속에서는 사람이 아니면 무엇인가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면 식물도 있고요. 동물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의 범주를 벗어나 버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물이면서 사람 아닌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것은 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조건, 포함 관계, 필요 충분 이 문장에서는 말할 수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이 세계는 말할 수 없는 세계가 많습니다. 이런 조건과 포함 관계가 아닌 것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 문학이라든가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요, 그만큼 아주 조그만 거, 아주 어떤 거대한 이 진리, 이 세계 속에서 아주 쬐끄만, 아주 털끝만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주눅들 필요도 없고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위축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단지 언어는 언어일 뿐이에요. 상대적 개념일 뿐이고요. 이런 조건과 관계 속에서만 말할 수 있는 아주 쬐끄만한 말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예, 사람 아닌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냐? 알 수가 없냐? 이 문장으로는 말할 수 있는 게 뭐고,
이 문장으로는 말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은 뭐냐?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언어 논리의 최정점에 있는 알미예요. 이게 바로 이제 지식이면서 지혜고 메타인지면서 순수한 의식이면서 알아차림 상태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과 이런 논리적인 분석도 조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느낌, 저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속에 찌리리 느껴지는 그 신령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직관인데, 직관적인 느낌은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갖고 있다는 걸 모르면은 갖고 있는 걸 모르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신령한 직관적인 느낌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지식과 개념도 분석적으로 아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포함 관계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성적인 직관하고 이성적인 어떤 분석 사유작용이 다 같이 갖춘 그나마 이제 조금 인간다운 인간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까? 자, 수능에 나온 겁니다. 저는 수능에 출제된 아주 전형적인 좋은 작품 아니면 안 하죠. 굉장히 좋습니다. 김종길의 2007년에 나온 고고라는, 여기 보시면 높을 고 외로울 고, 그러니까 너무나 그 정신적 경지가 높아서 세속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외로울 정도야. 고상하고 세속으로부터 좀 떨어져 나간 초연한 초탈한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 고상한 삶, 고결한 삶. 제목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 놓고 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세속으로부터 벗어난 고상하고 초연한 삶, 그것인데 갑자기 북한산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문학적인 세계입니다. 그 고고함을 말로 하려면은 엄청 어렵잖아요. 고고함이 뭐냐? 진짜 고고한 삶이나 고고한 모습을 한번 딱 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고고를 말로 하려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시인들은 그래, 고고한 삶을 내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줄게 해서 이렇게 자연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북한산. 북한산이 고고하다는 거죠. 고상한 삶을 보려면 북한산을 봐라.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북한산이 그 높이, 그러니까 해발 몇 미터가 아니라 그 고상한 삶, 그 고상한 삶의 격조를 회복하려면 겨울까지를 기다려야 한다.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요, 이 조건이에요. A 하려면 B 해야 한다. 이게 바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장 형식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A 하려면 B다. 이게 바로 필요 충분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북한산이 고상한 그 모습을 회복하려면 조건이 뭐다? 겨울이어야 된다. 그럼 겨울이 아니면 뭐냐?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조건이 뭐냐면 밤사이에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나 인수봉, 북한산에 있는 봉우리 이름이거든요. 높은 봉우리만이 옅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있는, 그러니까 단순한 겨울이어서는 안 되고 눈이 내려도 화장을 해도 그냥 와 빨갛게 덕지덕지 칠한 게 아니라 화장을 한지 안 한지도 몰라. 아주 옅게 가까이 가서 봐야 옅게 은은하게 화장을 하듯이 눈이 살짝 내리고 있는 그런 겨울. 이 조건이 겨울 1번, 2번 옅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있는 2번. 이런 조건일 때 북한산이 그 고상한 모습을 회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에는 A이려면 B이어야 한다. A면 B다.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하고요. 필요 충분 조건 문장입니다. 이런 문장이 많거든요. 북한산이 그 고상한 높이, 세속으로부터 초연한 범접할 수 없는 일상적인 속세의 삶으로부터 벗어난 그 초연한 그 고상한 모습을 회복하려면 조건이 뭐냐면은 첫 번째 조건이 겨울을 기다려야 한다. 겨울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겨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 논리학적으로 보자면 A이면 B다. 이것은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옳은데요. 문학의 언어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A이면 B다. A 하려면 B다. 이 문장은 A가 아니면 B가 아닐 수가 있다. 이런 것도 허용을 해요.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할 텐데, 그러니까 북한산의 그 고상한 높이의 조건 중에 하나가 겨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겨울 외에도 어떤 조건이 또 있냐면은 이제 쭉 나오죠. 밤사이에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 인수봉, 이게 북한산의 봉우리거든요. 높은 봉우리만이 옅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장을 해도 막 왁 진하게 화장을 한 게 아니라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가까이서 보면 은은하게 화장을 한 것 같처럼 눈이 덮여도 살짝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겨울 중에서도 살짝 덮인 북한산의 그 백운대 인수봉의 그 모습은 속세에 있으면서도 속세에 있는 것 같지 않은 굉장히 높은 경지에 고상한 초연한 그런 모습일 때 북한산의 높이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건 문장이죠.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럴 때에 이 높이를 회복하려면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산은 차가운 수묵처럼, 수묵화, 동양화처럼 젖어 있는 어느 겨울 이른 아침.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말 바꾸면 실록이나 단풍, 골짜기 피어오르는 안개, 이런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눈이라도 온 산을 뒤덮는 적설, 완전히 덮여 있는 적설, 쌓인 눈이거든요. 그런 것으로는 고상한 모습, 북한산의 그 높이, 아주 고상한 세속으로부터 벗어난 매우 우월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은 드러나지 않아요. 차이점을 통해서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조건은 겨울이어야 되고 옅은 화장을 하듯이 살짝 눈이 덮인 그 모습이 최고 고상하고요. 속세로부터 벗어난 그런 모습이고, 실록은 아니고 단풍 아니고 안개 아니고 또 살짝 눈이 덮여야지 쌓인 눈은 아니고, 이렇게 대비를 통해서 북한산의 고상한 높이의 조건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심지어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해버리는, 녹는다 이거죠. 그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장밋빛 햇살이 닿기만 해도 금방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장밋빛 햇살은 고고한 높이를 드러내주는 조건이 아니죠. 그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시 종합해서 말을 하자면은 가볍게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북한산의 봉우리, 가볍게 눈을 쓰고 있는, 가볍게 눈이 덮여 있는 언제? 겨울. 그것도 이른 아침. 그때를 기다려야 한다 하고 시가 끝나고 있어요. 시상 마무리.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필요 충분 조건이 확연하게 확실하게 드러나 있죠. 북한산의 고고한 모습이라는 것은 겨울, 그것도 이른 아침, 가볍게 눈이 덮여 있는. 다시 바꿔 말하면 실록이나 단풍, 적설은 아니고, 장밋빛 햇살이 닿기만 해도 변질되어 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산의 높이를 회복하려면 이런 조건이어야 한다. 그 모습이 참으로 세속에 있으면서도 세속을 떠난 초연하고 고상한 그 모습이 어떻다? 좋다 이겁니다.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북한산 꼴았다, 뭐 비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 충분 조건 문장의 전형적인 문장이거든요.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제가 낸 문제거든요. 북한산의 고고함의 조건. 고고함이 드러나려면 항상 고고한 게 아니에요. 봄 고고하지 않습니다. 이 작가에 따르면 여름 아닙니다. 가을 아니에요. 겨울입니다. 겨울. 답이 겨울이죠. 그것도 아침. 그리고 봤듯이 적설 아니고 가볍게 눈을 쓰고 있는, 옅은 화장을 하듯이. 두 개죠. 겨울 이른 아침, 그 다음에 가볍게 눈이 덮여 있는 바로 그 모습. 그것이 갖춰졌을 때 북한산의 고고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고고한 삶을 보려면 북한산의 겨울 이른 아침에 눈이 살짝 덮여 있는 그 모습을 봐라. 세속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도 세속이 아닌 것 같은 그 초연한 모습을 확인해라. 이렇게 문학적 형상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고고한 모습은 참으로 바람직하고 가치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거든요. 필요 충분 조건 문장이죠. 조건
가정의 문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 2번. 대비되는 시어로 볼 수가 없는 거. 대비. 차이점이죠. 겨울은 실록 단풍이 아니잖아요. 대비가 됐죠? 옅은 화장은 가볍게 눈을 쓰고 있는 모습을 비유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동의어로 쓰였잖아요. 대비되는 시어가 아니야. 이게 틀려서 답이에요. 가볍게 눈을 쓰고 있는 것은 적설이 아니잖아요. 이게 차이점이고 대비죠. 겨울 이른 아침하고 장밋빛 햇살이 닿으면 눈이 녹아서 변질돼 버리죠. 이것이 좋은 것이고 이것은 고상한 모습이 아닌 조건이기 때문에 대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지. 고고한 높이는 안개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대비죠. 그래서 요것만 유사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대비되는 시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자유자재로 풀어나갈 수가 있거든. 수능 문제를 한번 볼까? 이게 수능 문제거든요. 자, 감상. 자기 멋대로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산의 그 고고한 모습.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 삶의 고상한 삶의 모습을 암시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옅은 화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눈이 살짝 덮인 모습이잖아요. 살짝 옅은 화장을 하듯. 그리고 차가운 수묵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산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잖아요. 그 정황을 묘사하고 있다. 수묵화처럼 눈에 싹 생생하게 떠오를 수 있도록 묘사하고 있죠. 실록, 단풍, 안개는 겨울이 아닌 때다. 대비다. 그건 맞잖아요. 그리고 온 산을 뒤덮는 적설이라는 것은 많이 쌓인 눈인데 이때는 눈이 살짝 덮인 그 고상한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호응한다고 그랬잖아요. 호응은 일치, 코레스판드입니다. 일치, 대응이에요. 이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대비는 콘트라스트, 차이점 또는 반대. 그러니까 요거는 많이 쌓여있는 것은 눈이 살짝 덮여있는 상태가 고상한 거고 너무 많이 쌓여버리면 고상함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상한 상태는 너무 진한 것이 아닌 겁니다. 눈이 완전히 덮여버리면 안 돼. 틀린 거죠. 이거 고치면 뭐야? 대비죠. 대비. 이게 틀려서 답이고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 홀로 존재하는 산봉우리의 모습. 세속은 속이라고 하면 벗어났다는 것은 탈속이죠. 그러니까 세속 가운데 있으면서도 홀로 너무나 높아서 고상한 그 모습은 탈속적인 정신적인 경지는 맞아요. 공간적으로는 세속에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틀렸는 거죠. 확실하게. 이게 틀려서 답이고 장밋빛 햇살은 가볍게 눈 덮인 산봉우리의 모습을 변질시키죠. 그래서 화자가 형상화한 산봉우리의 의미는 고상한 모습인데 고상한 모습이라는 것은 장밋빛 햇살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예, 눈이 살짝 덮인 그것이 고상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한다고 했으니까 맞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과 완전히 틀린 것. 대응이냐 대비냐. 대비인데 대응 일치 호응이라고 해서 이게 틀려서 답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감상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무슨 이것도 좀 그럴싸한데 이것은 왠지 아닌 것 같아서 이게 답이다. 그런 식으로 찾는 게 아닙니다. 수능 문학은. 수학처럼 확실하게 이것이 맞는데 저것이 더 맞아서 답이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이게 답이면 이것이 틀렸거나 이것만이 맞아서 답이지 이것이 맞는데 저것이 더 답이어서 맞다거나 이것이 틀린데 저것이 더 틀려서 확실하게 틀려서 답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확실하게 맞고 틀리고 OX 그래서 답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요령을 잘 익히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필요 충분 조건 이걸 잘 봐야 된다. 2019년에 나온 거 또 나왔어요. 계속 나오죠. 제가 늘 드는 문장이에요. 여기 보시면 사가랴 마을에 3월에 눈이 오거든요. 눈이 오니까 이제 이 조건에서 봄을 바라고 있는 봄을 바란다 기대한다 그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은 새로 돋은 것인데 바르르 떤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무슨 수전증에 걸렸나 이렇게 터무니없는 상상을 하면 안 되고요. 3월에 눈이 올 때 어떤 사나이의 몸에 나와 있는 현상인데 그것은 봄을 바라고 서 있는 사나이의 마음이다. 봄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봄에 대한 기대감이죠. 스프링. 봄 아닙니까? 뿅 하고 샘솟는 봄을 맞이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것은 3월에 눈이 올 때만 나오는 현상이거든. 이게 조건이죠. 일종의.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는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 내려와서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이게 모습이죠. 눈 내리는 모습.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요거죠. 요 부분이 조건 가정의 문장이거든. 3월에 눈이 오면 이게 조건이죠. 북한산이 고고함을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A 하려면 B여야 한다. A면 B다. A라면 B다. 또 뭐뭐 하면 3월에 눈이 오면 이게 조건 가정이에요. 이제 이 조건이 되면 어떻게 되죠? 샤갈의 마을에 짙동만한 겨울 열매가 요게 올리브 빛으로 물이 들고 오케이? 안악들은 그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그러니까 요 문장을 잘 보세요. 이걸 가지고 상상을 하면 안 됩니다. 언어의 그 틀을 봐야 됩니다. 일단은 이 틀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로운 감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먼저 자유로운 감상하면 안 돼요. 가슴을 열고 막 상상하면 안 됩니다. 조건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어떻게 나오냐면 3월에 눈이 올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에 눈이 안 오면 어떠냐? 그것은 알 수 없어요. 일단 3월에 눈이 올 때에 이 겨울 열매가 뭐 원숙, 완숙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뭐 결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때 3월에 눈이 오면 이 겨울 열매가 올리브 빛으로 물이 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서 요렇게 되고 안악들은 아름다운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려면 이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요렇게 된 현상을 자세히 보면 물이 든다거나 아름다운 불을 지핀다거나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봄이 왔을 때 보여지는 현상인데 어떤 생명력입니다. 왜냐면 이 불도 아름다운 불이잖아요. 그리고 아줌마들이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피는 거예요. 봄을 맞이하는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 겨울에 하는 게 아니에요. 3월은 봄이잖아요. 근데 아직 가지 않은 눈이 있어. 근데 확실한 것은 봄입니다. 그러니까 봄의 생명력이에요. 봄이 오니까 겨울의 열매들은 짙동만한 요게 요렇게 변하는데 변하는 것은 생명력이야. 아름답고 물이 들고 이게 좋은 거죠. 그럼 겨울 열매는 뭡니까? 이렇게 생명력을 회복하기 이전의 것이죠. 그러니까 시어를 보면 의미가 다른 하나를 골라라 하면은 3월에 눈이 오면 이렇게 생명력을 발휘하죠. 그리고 이 겨울 열매는 생명력을 발휘하기 이전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조건 속에서만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겨울 열매가 생명력이 있냐 없냐 겨울 열매만 가지고 논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정되고 독립된 것은 의미가 없다. 조건과 관계, 포함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드러내는 게 언어의 세계고요. 언어는 이렇게 부분적이고 어떤 연관 관계, 그 조건 속에서만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지 그 의지하고 있는 조건들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 의미 또한 없어집니다.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이것 자체는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의미가 없다. 겨울 열매 하면은 무슨 열매 하면은 원숙, 성숙, 결실 이런 따위를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한 생각 일으키면 망상이다. 한 생각 일으키지 말고 조건을 봐라.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이 이야기한 그 단어만 보지 말고 그 단어를 그 사람이 어떤 의미로 썼겠느냐를 연결관계를 통해서 봐야 된다. 그 단어 자체가 천사나 악마도 그 단어 자체가 고정된 의미는 없는 것이다. 그 단어를 어떻게 부려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누가? 그 사람이. 이 김춘수는 어떻게 쓴 거예요? 겨울 열매라는 것은 3월에 눈이 올 때 이렇게 올리브 빛으로 물이 들고 아름다운 불을 지피기 이전의 것이다. 변화되기 이전에 생명력을 발휘하기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른 하나는 D를 답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런 것이지 열매 이거 단어만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면 승부가 안 납니다. 이건 수능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낸 거예요. LSK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자유자재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안목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수능에 이게 또 나왔어요. 보세요. 2003년 수능이거든. 강원교의 우리가 물이 돼요.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여기도 이제 조건 가정의 문장이거든요.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이게 조건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면 어떻게 되죠? 동물이다. 이런 문장이 변형 문장이에요. 조건 가정이니까. 조건이죠.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물어 있는 집에서 얼마나 좋아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좋은 것의 조건입니다.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물이 되어 만나야 돼요. 그래서 키 큰 나무 한 개 있어서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를 수 있다면 뭐요?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것 중에 조건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삶, 좋은 삶을 살려면은 물이 되어 만나야 된다. 이렇게 이 조건을 설정을 했잖아.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좋다는 것이죠. 물은 죽은 나무 뿌리를 적셔주는 생명력의 물이거든. 그러니까 물은 전부 다 살려주는 거예요. 죽은 나무 뿌리도 적시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가물어 있는 집에서. 그래서 부끄러운 바다에 닿을 수 있다면 좋다. 물이 되어서 바다에 간다면 좋다. 그러나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그 불은 뭐죠? 그러니까 만나려 한다? 만나려 하는 것이니까 불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시선을 너무 좁게 생각하면은 그만 망상의 세계로 빠져드는 거예요. 언어는 연관 관계 속에서, 연결 관계 속에서 의미를 형성하니까 이 앞에서 물이 되어 만나면 좋아하니까 이것은 그러나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했으니까 물이 되어 만나야 좋은 것인데 죽은 나무 뿌리도 적셔주기도 하고 바다에도 닿을 수 있고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 관계로서 만나지 않고 불로 만나려 하니까 이것은 물이 아닌 상태로 만나니까 안 좋은 거죠. 파괴, 파멸, 증오, 적대, 싸움, 원한. 물로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왜 불로 만나려 하는가? 문제점 제기한 거죠. 그래서 불의 세계에서 불로 타버린, 벌써 수치돼버린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걸 쓰다듬고 있다. 타버린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서 쓰다듬고 있다. 불의 세계에서 다 타져버렸다 이겁니다.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요. 그대는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어떤 상징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물이 좋으니까. 불 말고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거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와라. 그럼 하늘은 뭐냐? 넓고 깨끗한 거고 와야 할 거. 어떤 이상적인 세계죠. 그래서 우리는 물의 세계에서 만나서 서로 살려주고, 그러나 지금 불의 세계에서 서로를 다 태우고 있다. 저 불 다음에 물이 되어 만나자. 어떤 생명의 세계를 촉구하는, 생명의 세계를 희구하는 그런 시거든요. 직설적으로 말을 안 했잖아요. 물과 불이라는 대비되는 시어를 통해서 말을 했잖아. 그래서 바람직한 삶으로 여기는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은 당연히 물이 아닌 것이 되겠죠. 이게 조건이 나와 있잖아요. 물이 되면 좋은데 물이 아니니까 이것은 안 좋은 것이죠. 아주 무식하게 쉽게 이야기해서 말이죠. 이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답은 당연히 뭐요? D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건 가정, 이것은 어떤 형식 논리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필요 충분 조건의 다 변형들이에요. 오케이? 네. 소설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2015년 소대성전에. 그러니까 이 글을 관통하는,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줄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읽을 때 소설에서도 서사는 계속 인과와 원인과 결과와 필요 충분 조건, 그 다음에 어떤 조건과 가정의 문장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삶은요, 하나의 그 조건의 세계예요. 굉장히 어떤 조건과 연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가 여기서 일한다면 나는 너에게 얼마를 주겠다. 나를 만나준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다. 사랑도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런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사랑을 할 수 있다. 우리 세속의 세계는 다 조건화된 세계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조건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잘 보시면요, 그 승상이 거지였던 소대성을 픽업을 해서 자기 딸하고 이제 결혼시키려고 하다가 승상이 돌아가셨거든요. 승상이 돌아가시고 나서 소대성이 그 승상의 아들들에게 막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소대성에게 일러주는 대목이거든. 그래서 내 자식이 무도에서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아들들이 너를 너무 함부로 했다.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미안하다. 미안. 내 사이야. 모두 하늘의 뜻이다. 오래지 아니하여 공명을 이루고 용문에 오르면 딸과 내 딸과의 신의를 잊지 마라. 요게 지금 조건 문장이잖아요. 오래지 아니하여 공명을 이루고 용문에 오른다면,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북한산이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모든 사람이라면 동물이다. 이런 조건 문장이잖아요. 이 조건 문장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 공명과 용문은 성공입니다. 부귀영화, 벼슬자리에 오른다면, 네가 성공한다면, 너 내 딸과 약속했잖아.
결혼하기로 약속했잖아. 그리고 내 딸과 행복하게 살기로 약속했잖아. 그 약속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이 약속이 성취되려면 조건이 먼저 사위인 소대성 네가 출세를 해라. 출세하고 나면 내 딸을 잊지 마. 이 말을 해준 거죠. 선행되는 조건이 출세죠. 공명을 이루고 내 사위가 용문에 오르면 그 다음에 내 딸과의 약속을 지켜라. 이건데 이 조건을 왜곡시킨 거죠.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이게 이제 수능 문제거든요. 소대성에게 딸과의 약속을 잊지 않아야 공명을 이룰 수 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조건 문장을 주목하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요. 지금 이 문장이 왜 틀렸는가가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이죠. 분명히 이렇게 나왔잖아요. 소대성 네가 공명을 이루고 용문에 오르면 이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나의 딸과 약속을 지켜다오. 그래서 이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이 승상이 소대성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 조건을 바꿨잖아요. 딸과의 약속을 잊지 않아야 공명을 이룰 수 있다. 이건 틀린 것이죠. 그래서 이게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죠. 그죠? 또 한번 좀 읽어볼까? 그래서 자기 사위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갑옷이죠. 갑옷을 주면서 이 갑주는 보통 물건이 아니다. 입으면 유익하고 남에게 해롭고 창과 검이 뚫지 못한다. 천하의 얻기 어려운 보배다. 전장에 나가서 대공을 이루라. 성공해라. 그리고 내 딸과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또 승상이 말하기를 이제 칠성검과 보신감을 얻었으니 만리 청충마를 얻으면 이것도 또 조건이죠. 아직은 그러니까 이 조건 문장에는 아직 이 청충마라는 굉장히 좋은 말이 아직 없죠.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얻으면 그대가 재주를 펼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도 조건이죠. 당당한 기운을 걷잡지 못하리라. 허나 적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삼가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거 다 조건입니다. 아직은 청충마가 없다. 얻으면 너는 마음대로 종횡무진 활약할 것이다. 그러니까 소대성이가 이제 물어보죠. 만리 청충마를 얻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공명을 이루겠습니까? 공명을 이루어야 당신의 딸과 제가 약속을 지키는데. 그러니까 얻을 걸 다 얻어내려고 하는 소대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소대성이 묻자 승상이 말하기를 동해 용왕이 그대를 위하여 이렇게 왔으니 동해 용왕이 그대를 위하여 이쪽으로 왔으니 내일 오시에 얻을 것이다. 이것도 이제 조건 문장이에요. 어떻게 얻냐? 얻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용왕이 너를 위해서 왔으니 이게 이제 일종의 조건이죠. 성립되는 조건이죠. 그래서 얻을 수가 있다. 공을 이루라. 꿈을 깨보니 소나무 밑이었더라. 이렇게 일종의 필요 충분 조건, 조건과 가정의 문장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여기 산지 4번에 보면은 조건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내거든요. 청충마를 이미 얻고 동해 용왕의 도움까지 얻은 소생에게. 근데 청충마라고 하는 것은 아직 얻지 못했거든요. 그 동해 용왕의 도움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앞에 나왔잖아요. 청충마를 얻으면 펼칠 수 있다. 그러니까 소대성이가 청충마를 어떻게 얻습니까? 그러니까 동해용왕이 너를 위하여 이쪽으로 와 있다. 내일 오시에 얻을 것이다. 아직 안 얻었어요. 그러니까 청충마 없고요. 동해용왕이 이쪽으로 와 있는데 내일 얻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미 얻었고 동해용왕의 도움까지 얻었다. 이미 얻었다.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에 이건 조건이 만족이 안 됐는데 그 조건을 충족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것이고 이것도 틀린 것이단 말이에요. 답은 다른 데 있어요. 제시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생략을 했거든요. 그럼 어떤 것을 이렇게 정보를 왜곡해서 출제하고 있는 이런 기법들이 그 중요한 정보가 무엇이며 그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왜곡해서 오답을 생산해내고 있는가에 그 평가원의 그 출제진들의 그 비밀의 현장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게 바로 조건 가정 필요 충분 조건 문장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 개념어에서도 포함 관계나 조건 문장이 있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문학 개념화 논리적 해석이라는 제 교재를
쭉 이제 읽어보면 거기 다 나오는데, 이제 제일 요즘에 많이 나오는 그 포함 관계, 요것만 제가 강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번에서 부정적 현실과 비판적 태도는 다른 것이에요. 요거는 현실이고 이것은 대응 태도거든요. 근데 비판적 태도가 있다는 것은 부정적 현실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면 이미 동물이 되듯이. 부정적 현실이라고 해서 다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동물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듯이. 이게 필요 충분 조건에서 포함관계, 조건관계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문학 개념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람직한 삶의 추구와 기대, 바람직한 삶의 추구나 이 기대, 뭔 말을 하고 싶다, 바란다, 이거하고 단순한 그리움하고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포함관계가 겹칠 수도 있고 다룰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어떤 걸 포함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겹칠 수도 있고 다른 것이에요. 요거는 포함관계예요. 요게 더 넓은 거죠. 요게 되면 무조건 이게 되지만 이것이라고 해서 다 이건 아닌데, 바람직한 삶의 추구하고 기대의식하고 그리움은 이렇게 겹칠 수도 있지만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단순한 그리움이 있거든. 그러니까 없어서 바라고 그리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워하면서도 바라는 것인데, 바라는 거 없이 그냥 단순히 옛 것이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그 사람하고 다시 관계를 맺거나 사귀고 싶은 건 아닌데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때 그랬었지, 어떤 선생님이 생각이 난다, 할머니가 생각이 난다, 단순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 단순한 그리움 같은 경우는 바람직한 삶의 추구나 기대나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요거는 포함관계가 아니라 겹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다른 것이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풀이를 통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고향이 그립다고 해서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거나 돌아갈 것을 기대한다거나 그건 아니다. 자, 이 문학 개념에 대한 이 포함 관계를 도표로 한번 보여주면은 이렇게 돼요. 제가 그린 건데, 예로 보세요. 비판적 태도는 아까 말했듯이 대응 태도거든. 대응 태도, 반응하는 태도예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까는 것이죠. 어떤 수탈에 대한 비판. 이것 자체는 부정적 현실, 수탈하는 부정적인 현실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타락한 그 현실이 전제가 돼 있는 것이죠. 이미 비판한다는 것 자체는 부정적 현실이 전제가 돼 있는 것인데, 부정적 현실이 있다고 해서 다 비판하는 태도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가난한 삶에 대한 한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어떤 슬픔, 거기서 끝나지 비판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 현실은 현실 상황 자체입니다.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부정적 현실로 돼 있고, 그래서 고뇌하고 갈등하고 상실, 결핍, 부재, 이것 자체고, 이건 현실 상황이지. 그리고 비판적 태도는 부정적 현실이 있으니까 비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적 태도는 부정적 현실이지만 부정적 현실이 다 비판은 아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바람직한 삶의 추구는 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고 싶다, 가고 싶다, 갖고 싶다. 바라는 것이죠. 근데 바란다는 것은 현재 그것이 없으니까 그걸 그리워한다는 것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없으니까 그리워하는 것이죠. 오지 않은 것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가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 자체는 바라고 없는 것을 그리워한다, 오지 않은 것을 그리워한다. 그것 자체는 현재 그것이 없다는 부정적 현실을 전제로 한 것이잖아요. 부정적 현실은 상실, 결핍이니까 갈등, 고뇌, 번민, 번뇌, 불만족스러운 삶이거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부정적 현실 없으니까 바라는 것이고 또 그리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까만 이 부분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관계처럼 누가 누구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야. 포함 관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바람직한 삶의 추구만 있지 그리워하고 부정적 현실이 아닌 것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나는 나무가 좋아. 저렇게 사는 삶의 태도가 좋아. 북한산의 그 고고한 모습이 바람직하다, 좋다. 그것만 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것이 좋다. 나무를 예찬한다. 근데 그것은 없어서 그리워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좋다. 그러한 삶이 좋다라고만 했지.
그리고 부정적 현실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온전히 그리움이나 부정적 현실이 없이 바람직한 삶의 추구만 있는 영역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리움도 마찬가지죠. 뭐가 없어서 바라는 그리움이 아니라, 아, 그때 그랬었지. 참 좋았지. 할머니가 그때 감을 따주셨지. 그때 그 선생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지. 이렇게 떠올리면서 생각하는 거. 단순히. 뭐, 만나고 싶다거나 돌아가고 싶다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단순한 그리움도 있다 이거죠. 뭐가 없어서 고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적 현실도 아닌 것이 바람직한 삶의 추구도 아닌 것이 단순한 그림도 있다. 그리고 부정적 현실도 뭐 없어서 바라거나 없어서 그리워한다는 게 아니라 단지 부정적 현실. 가난하다. 유유. 한탄. 유유. 한탄. 단순히 부정적 현실 그 자체만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부정적 현실이기 때문에 극복해야지. 그것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없어. 그냥 부정적 현실. 단순한 한탄만으로만 가득 찬 것도 있다. 요런 거예요. 요런 관계들이 바로 필요 충분 조건이나 포함 관계, 조건, 가정의 문장하고 관련된 문학 개념어 중에 대표입니다. 요것만 제가 소개를 했거든요. 그 외에도 뭐 이상향 추구는 바람직한 삶의 추구지만 바람직한 삶의 추구가 다 이상향은 아니고요. 그죠? 예, 또 탈속은 초탈에 속하지만 초탈이 다 탈속은 아니야. 그러나 또 탈속과 성찰은 겹치는 것이 있지만 포함관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디테일한 문학 개념어와 관련된 이 포함관계, 조건, 이 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차차 이제 정복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만 내가 소개를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꼭 살펴봐야 될 문제, 기출문제거든요. 이것도. 자, 보세요. 2007년 세계 지문인데 가번에 보세요.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가번에 보면 백꽃에 비가 내리듯이 이화, 백꽃이거든. 하얀 늦봄의 피죠. 흩날릴 때, 백꽃이 흩날릴 때 비가 내리듯이 이별을 했어. 가을의 추풍 낙엽에 님도 나를 생각할까.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한다. 이게 님이 그립다는 거예요. 단지 이것은 님과 이별한 부정적 현실이 있고 님이 그립다. 저도 나를 생각할까? 내가 너를 생각하는데 단순히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만나기 위한 노력이 있다거나 그 외에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냥 이별해서 그리워하고 있는 거. 단순한 그리움입니다. 그 다음에 나번도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제 만분가라는 유배가사거든요. 내가 없어져도 하늘의 뜻이고 내가 죽어도 옥황상제 처분이다. 녹고 죽어서 혼벽조차 흩어지고 공산 총무의 빈산의 해골입니다. 해골처럼 주인 없이 구르다가 곤륜산 제일봉에 만장송, 만길이나 되는 소나무가 되어서 비바람 뿌린 소리 님의 귀에 들리거나 윤회하여 금강산 학이 되어 12,000봉에 솟아올라 가을달 밝은 밤에 두어소리 슬피 울어 님의 귀에 들리는 것도 옥황상제 처분일세. 자, 이 정도만 읽어도 님과 확실한 것은 뭡니까? 이렇게 썼다는 것은 님과 떨어져 있다. 그리고 님을 생각하고 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소나무가 돼서 그 비바람 소나무에 뿌린 소리가 님의 귀에 들리고 싶고, 그러나 이건 다 옥황상제 처분대로 하옵소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또 학이 돼서 솟아올라서 님에게 가고 싶은데 그것도 옥황상제 처분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그리움을 쓴 거예요. 다번은 수필인데 양주동 선생님의 지화로거든. 지화로와 관련된 여러 추억들을 썼어요. 이 뒷부분만 내가 좀 발췌를 했거든요. 돌이켜보면 나의 집은 어땠던가. 나도 5, 6세 때는 서당아이였고 지라로 위에는 나를 기다리는 어머님의 찌개의 그릇이 있었고 사랑에는 밤마다 아버지의 담뱃대 터시는 소리, 그리고 옛 책을 읽으시는 소리가 들려왔었다. 그러나 5살 되던 해에 소리는 그쳤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화로는 필요가 없어졌고 어머니는 나에게 대학을 구수하시게 되었다. 나에게 대학이란 책을 읽어주셨다. 그러나 어머니마저 12살 되던 해에 지루하로 옆을 떠나가셨다.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나는 완전한 고아가 돼서 동서로 떠돌이 생활했고
다시 찾을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과 함께 잃어버리고 말았다. 지라로 찌개 그릇과 또 하나의 지라로에 깊이 파묻히던 아버지의 그 담뱃대, 장죽, 그 지라로 옆에 노변의 추억이 20년 전인데 어제와 같다라고 양주동 선생이 지라로 옆에서 부모님 옆에서 성장하던 어린 시절을 뭐요? 떠올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움이죠. 그러니까 세 편은 다 그리움으로 공통으로 잡혀져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지라로가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의 아버지를 다시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한다거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딱 하나, 단순히 딱 하나. 그건 뭐냐면은 지라로 옆에서 성장하던 그때를 생각한다. 그 과거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리움입니다. 이것도 님에 대한 그리움이죠. 이것도 님에 대한 그리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은 뭐냐? 상황이 개선되리라는 기대. 그리워하지만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엄마 아버지를 만난다거나 울며 잡고 이별한 님을 만날 수 있다거나 뭐 학의 소리가 돼서 님의 귀에 들리고 싶은데 만장송의 소나무가 돼서 비바람 소리가 들리고 싶은데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 기대는 아니고 딱 하나 그리움이다.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기 때문에 그죠? 기대는 세 편 다 아닌 것이죠. 그리움, 이게 답이잖아요. 대상은 있고 님이 됐든 어머니 아버지가 됐든 절대적 이런 건 없잖아요. 믿음. 부정적 현실. 지금은 없으니까 부정적 현실이죠. 그러나 비판, 요건 아니잖아요. 뭐 지금 현실을 깐다거나 엄마 아빠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대상을 증오한다거나 뭐 학의 소리가 돼서 들리고 싶은데 들리게 하지 못하는 어떤 존재를 비판한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일상적 소재들 뭐 이화우 뭐 담뱃대 뭐 소나무 이런 거는 있지만 삶에 대한 성찰이라는 것은 삶을 돌아보고 반성한다거나 후회한다거나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어떤 갈등을 통해서 극복의 의지를 드러낸다거나 어떤 깨달음이 있다거나 성찰의 네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삶에 대한 깊은 깨달음, 후회 반성, 갈등을 통해서 극복 의지 요런 조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삶에 대한 깊은 생각 네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단순히 님이 그립다. 이건 성찰 아니에요. 그리고 학의 소리가 돼서 님의 귀에 들리고 싶다. 날아가고 싶다. 이거 성찰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생각난다. 단순히 생각난다. 이거 성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개념화가 쓰이는 포함 관계, 조건들, 이 기준들을 잘 봐야만이 얼른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이 무조건 맞는 거죠. 반드시 참, 요게. 요거 틀리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이거잖아요. 2021학년도 수능. 그리움. 항상 모든 문학 작품에는 원초적인 본능으로서의 정서가 그리움이에요. 우리 살아있는 존재들은 어제도 살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뭔가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나날의 삶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없다면 나에게는 진짜 그리움이 없다. 그리움이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에게는 그리움이 없다. 잘 들여다보면 그리움이 있습니다. 오지 않은 것에 대한 기다림,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 이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작품에는 그리움과 기다림이 늘 어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 제목은 아예 그리움이에요. 그냥 대놓고 그리움입니다. 이용학의 그리움. 눈이 오는가,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이 한방눈을 보면서 험한 벼랑에 백무선 철길 위에 화물차 검은 지붕이 있는 상과산세 너를 남기고 온 그쪽 작은 마을에도 이 복된 눈이 내리는가. 근데 이인급병까지 얼어드는 이렇게 추운 밤에 어쩌자고 갈 수도 없는데 잠을 깨어 그리운 그곳, 차마 갈 수 없는 그리운 그곳을 나는 어쩌자고 잠을 깨어서 그리워하는가. 눈이 오는가, 그쪽에도 눈이 오는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고 있는 아주 간단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리움이에요. 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워하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삶의 추구하고 관련이 없고요. 화자의 내면 성찰 관련 없고요. 극복의 의지 관련 없고요.
그러면 이건 뭐냐? 그냥 그리움이에요. 그냥 그리움입니다. 네. 극복 의지 이런 거 없다 이거죠. 현실 비판. 이런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나번에 이시영의 마음의 고향. 이것도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거죠. 이것도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거든. 근데 다 읽지 않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고향이죠. 왜 그것이 자꾸 안 잊히는지 몰라. 벌건 황토가 드러난 그곳 밭 사이로 커다란 웃음들을 웃고 나 그 아래 속옷비를 풀어놓고 어항을 놓고 있었던가 가재를 쫓고 있었던가 나를 부르는 소리도 같고 소리 같기도 하고 쏴르르 쏴르르 무엇이 물살을 해짓는 소리 같기도 하고 어떤 소리들이 들려왔던 나의 고향. 나 그곳에 오래 앉아 푸른 하늘 아래 가을 들이 또랑또랑 익어가는 냄새 달그닥거리는 소리 호미 달그닥거리는 소리 왜 그것이 자꾸 안 잊히는지 몰라 나 오래 그곳에 서 있곤 했다. 그렇게 끝나는 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납니다. 안 잊히는지 몰라 나 오래 그곳에 서 있곤 했다. 안 잊히는지 몰라 이렇게. 그러면 이 시는 기본 조건이 뭐죠? 나는 고향을 잊을 수 없다. 자꾸 생각이 난다. 그러나 더 넘어가서 그곳에 가리라는 기대가 있다. 나는 언젠가 가고야 말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갈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런 게 아니에요.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비판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나는 왜 갈 수도 있는데 가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할까? 이렇게 삶을 성찰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단순히 그리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포함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낸 거예요. 뭐 보기가 있는데 제가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보기 안 읽어도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냥 풀 수 있어요. 가와 나를 이해해라. 그래서 가는 겨울의 이미지를 통해 북쪽 국경지역의 고향이고 나는 여름의 이미지를 통해 생명력 넘치는 고향. 이런 거 다 맞습니다. 근데 4번에 보시면 눈을 복된 것으로 인식을 했다. 고향에 돌아갈 날에 대한 쉼표. 돌아갈 날에 대한 또 나번은 무엇이 부르는 것 같았던 언덕을 회상함으로써 고향으로의 귀환에 대한 돌아갈 날에 대한 수식어, 피수식어, 기대. 또 나는 고향으로 귀환, 돌아간다는 거죠. 기대를 드러낸다. 근데 가번도 눈이 내리는가, 그곳에도 눈이 내리는가. 이렇게 고향에 눈이 내리는가를 그냥 생각하는 것이고요. 나번도 고향이 생각난다, 안 잊힌다. 단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기 때문에 뭔가 돌아갈 것을 기대한다거나 낙관, 나는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라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단지 그리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표로 보자면 여러분 아까 보여줬죠? 이거 있죠? 그러니까 그리워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뭐 돌아가기를 바란다거나 바란다거나 강력하게 이런 거 아니고요. 그리워한다고 해서 현재는 좀 못된 현실이라든가 상실 결핍 이런 거 아니고요. 단순히 그리움이에요. 단순히 그리움. 단순한 그리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함관계를 잘 봐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필요 충분 조건하고 유일 단독 조건을 중심으로 해서 언어가 조건과 연결관계, 포함관계에 놓여 있음을 살펴봤고요. 문학 개념어에서도 비판적 태도, 부정적인 실, 그리움, 바람직한 삶의 추구, 부정적인 실의 이 관계의 포함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하겠습니다.